퇴직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자본에서 시작해서 산업자본으로 복귀하죠. 위순환 형태의 출발점이 되는 산업자본은 물질로 구성된 인간의 생존수단, 욕망 충족수단, 작업수단을 상품 형태로 생산하는 영역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인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영역이 되며 모든 가치는 산업자본에서 흘러나와 산업자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물체를 소비하죠. 물체를 생산하는 자본이 산업자본이다. 그리고 모든 가치는 산업자본에서 흘러나와 산업자본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 뒤에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죠. 다른 자본들은 여기서 이전되는 가치를 통해 유지 발전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산업자본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산업자본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일정 부분을 획득하는 쿠폰을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자본들은 기본적으로 산업자본에 기대서 유지되고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산업자본은 자본을 구성하고 자본을 기능시키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상품들을 소비합니다. 그 상품들 중에는 산업자본에서 생산하는 생산물들도 있지만 다른 자본들이 제공하는 상품들도 존재합니다. 기계나 원료 같은 것을 반드시 사용하죠. 산업자본은. 다른 자본들이 제공하는 상품도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상업자본이죠. 구매와 판매와 같은 활동을 거래하기도 해요. 또한 산업자본에 참여하여 산업자본을 구성하는 인간들 역시 산업자본 내에서 생산한 생산물들을 소비하지만 다른 자본들이 상품 역시 소비합니다. 그렇죠. 인간들이란 누구나 생산물을 소비하고 또 생산물이 아니더라도 활동 같은 것을 소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택시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작업수단을 이용한 활동을 거래하는 거죠. 물체를 받는 게 아니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른 자본들 및 종교 영역, 예술 영역도 소득을 얻게 되고 이러한 모든 영역들의 소득의 일부는 세금을 구성하게 되어 정치 영역의 소득을 형성하게 되는데 결국 다른 영역들의 소득은 어느 순간 산업자본에서 생산한 생산물들을 소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른 자본들 혹은 다른 영역들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역시 생존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이 생산한 생산물을 소비해야 되죠. 여기서 산업자본은 농업자본 역시 포함하죠. 농산물 역시 물체니까. 또 자본이 구성원뿐만 아니라 집단도 산업자본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이용하죠. 뭐 건물이건 기계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산업자본의 생산물을 소비해야 되니까 가치는 산업자본에서 흘러나와 다 산업자본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치는 이 원리를 모르는 국가들은 산업자본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산업자본이 육성을 소홀히 하며 금융자본이나 서비스업과 같은 작업수단을 제공하는 자본이나 활동가 자본에 중점을 두는데 그러한 경우 일정 기간이 흐르면 보통 폭력이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모든 가치는 산업자본에서 흘러나와서 산업자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다른 국가의 산업자본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산업자본 역시 축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금융자본과 활동자본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른 자본들의 바탕이 되는 게 산업자본이다. 산업자본이 발전하다 보면 금융자본과 활동자본 역시 발전하게 된다. 그러면 금융자본과 활동자본에만 치중한 국가는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산업자본이라는 조직체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제외하고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격을 지닌 물체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는 원료, 기계, 건물, 토지 형식 속에 존재하는 물질들 등인데 이런 다양한 형태들은 구매했거나 판매 가능한 것으로 모두 상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자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것은 또 상품으로 전환되어 판매도 가능할 수 있죠. 그러하니까 그리고 또한 산업자본으로 나타나는 기업 역시 거래가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러한 상품들은 개인적 소비에 이용되는 상품과 구별되는데 개인적 소비에 이용되는 상품은 개인이 사용함으로써 교환가치, 사용가치가 모두 사라집니다. 식량 생각하면 되죠. 주택도 마찬가지죠. 토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주택은 이제 물질 가공한 거죠. 교환가치, 사용가치가 모두 사라지죠. 반면에 자본에 사용되는 물체들의 경우 사용가치가 사라지지만 교환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활동지출과 결합하여 사라지는 물체들의 사용가치는 활동지출과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물체를 만들어내고, 그 물체는 물체가 팔리는 가격에 따라 그 물체 속에는 사라지는 사용가치의 교환가치와 추가가치를 간직하게 되니, 이는 교환가치의 이 물체에서 저 물체로 이동, 즉 공간이동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에는 투입된 비용들이 모두 간직되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전됐다. 가치가, 교환가치가. 즉 산업자본에 이용되는 상품들의 교환가치는 새로이 생성되는 상품 속으로 공간 이동한다는 특징이 개인적 소비에 이용되는 상품과의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치와 가격을 지닌 물체를 생산하는 자본은 현금과 어음, 주식, 금융상품 같은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원료 역시 생산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현금 및 즉각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거래 과정상 획득하는 어음이나 당좌 수표 역시 유가증권에 속하긴 하지만 특별히 이상이 없다면 즉각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유가증권들은 이슬을 통해 교환 메커니즘에서 현금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외에도 준비금이나 대비금 형태로 보유한 가치가 존재하는데, 산업자본은 이윤 획득이 목적이므로 생산이 투여되기 전까지 이러한 가치는 금융상품에 일반적으로 투여됩니다. 당장 투자하지 않고 투자를 대비한 현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준비금이죠. 또 어려울 때 쓰기 위해서 일정 부분 현금을 마련해 둘 수 있죠. 그게 대비금이죠.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에 투여하는 물체들의 형태를 지닌 사업수단과 활동지출을 결합해야 하는데, 활동지출은 인간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 활동지출은 상품이지만 인간은 상품이 아닙니다. 예전에 얘기했죠. 시장 지배 시대의 역사가 짧은 경우 인간들은 이러한 점들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회적 분리를 일으킨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농경국가에서 시장 지배 시대로 이행한 지는 얼마 안 됐죠. 한국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고대 농경국가의 간섭이 남아있겠죠. 남아있죠. 그래요. 그래서 활동지출을 거래하면서 인간을 거래한다 생각하고 노예처럼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 있었던 신분제도에서 형성된 관습이 완전히 말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만약 활동지출을 상품으로 분리하지 못하였다면 인간들 역시 간 예속관계는 지속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 합법적으로 활동지출을 공급받을 권리가 기업 소유자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합법적으로 활동지출을 공급받는다고 하여 활동지출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활동지출을 사용하더라도 강도 높게 사용할 수도 있고 느슨하게 사용할 수도 있으며, 활동지출을 제공하는 과정이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환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안전을 강조하면 안전에 투입되는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이윤 획득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상 생산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놀다가 죽는 경우도 많죠. 대표적인 경우에서는 2년 전에 있었던 이태원에 있었던 사고죠. 실상 생산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사고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자연 상태에서는 짐승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살고 있죠. 먹이를 얻기 위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크죠. 인간은 문명이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는 사고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위험은 굉장히 약해졌죠.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고의 위험은 감소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문제는 결국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적절한 수준을 정하여 입법하는 것 외에는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즉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 생산을 위한 활동을 중단하고 사고를 감수하고 생산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생산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데 위험하다고 생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빨리빨리 문명을 발전시켜서
사고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거죠. 결국 이러한 문제는 결국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적절한 수준을 정하여 입법화하는 것 외에는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사고 그래요. 뭐 사고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또 사고 위험을 줄이면서 또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또 고안해야 되고 굉장히 전문적이죠. 그래요. 복잡한 문제,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하지만 주택을 임대했을 때 일반적으로 손상 외에는 손상이 인정되지 않듯이 생명이나 건강 이상이 생길 정도로 활동 지출의 강도를 높이거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그렇던 것임을 명확합니다. 그래요. 다 조사해서 기준을 만들고 하는 거는 다 과학 전문가의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의학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현 시대에서 일반적으로 시장 지배 시대가 강화되면 자급 수단을 구매하는 데 투여되는 가치량이 활동 지출을 구매하는 데 투여되는 가치량의 비중보다 커지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이 경우는 이윤율 저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윤율 저하 현상은 불완전한 잉여 가치율에 의해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완전한 형태인 첨가 가치 분할율에 입각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가 가치 분할율이 50%라고 가정하고 상이한 상품들을 판매하는데 판매되는 상품 구매 가격은 120만 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사업수단의 A 자본은 70만 원 투자하고 B 자본 80만 원, C 자본은 90만 원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요. A 자본은 50만 원의 첨가 가치가 획득되어 인건비에 25만 원이 부여되어 이윤율은 26.32%가 되고 그렇죠. 25는 또 인건비로 가니까 비용이 되죠. 95분의 25 곱하기 100%가 되죠. B 자본은 40만 원의 첨가 가치가 획득되어 인건비에 27만 원이 투여되니 이윤율은 20%가 되고 C 자본은 30만 원의 첨가 가치가 획득되어 인건비에 15만 원이 투여되니 이윤율은 14.19%가 됩니다. 동일한 자본이라면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이라면 A 자본이 가장 생산성이 있죠. 그래요. 상품의 팔리는 가격이 고정되었을 때 다른 조건들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사업수단에 투여하는 가치 비중이 높을수록 이윤율이 저하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리가 시장 지배 시대에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자본이 고도화될수록 이윤율이 저하되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이윤율 저하 현상은 꼭 그래요. 이렇게만 꼭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바로 설명되는 건 아니죠. 이윤율이 저하되는데 예전에 설명했죠. 생산성이 증가할수록 원료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원료 투입 비용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윤율은 감소하죠. 그게 이윤율 감소 저하 현상의 숨겨진 틈뜻인 거죠. 정리하자면 동일한 첨가 가치 분할율이 형성되었을 때 자본의 작업수단의 가치적 측면에서의 비중 증가는 자본의 이윤율 저하를 발생시킵니다. 작업수단 가치적 측면에서 비중 증가는 원료량의 증가로 인한 원료 투입 비용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원료량의 증가가 반드시 체크가 돼야 되죠. 단순히 원료 투입 비용의 증가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요? 원료량 강화하는 원료량은 변동이 없더라도 혹은 감소하더라도 원료의 가격이 상승하면 원료 투입 비용은 증가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원료 투입 비용을 살펴보되 원료량의 증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죠. 이 조건들을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전환하고 A 자본이 생산하는 그 100만원, 105만원 이게 아니라 이걸 비율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윤율 저하 현상을 살펴볼 수 있겠죠.
A 자본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작업수단의 가격은 7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변동이 없죠. B 자본이 생산하는 B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작업수단의 가격은 16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그전에 80만 원이었죠. 이게 두 배죠. 임금비나 이윤도 두 배가 되겠죠. C 자본이 생산하는 C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작업수단의 가격은 36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A 자본이 획득하는 이윤은 25만 원이 되고 B 자본이 획득하는 이윤은 40만 원이 되고 C 자본이 획득하는 이윤은 60만 원이 됩니다. 이윤율은 작았는데 이윤은 더 커졌죠. 그래요. 위 A 자본, B 자본, C 자본을 세 개의 국가 전체 자본이라고 가정하면 국가 내 존재하는 자본의 평균 이윤율이 저하된다고 하여 획득하는 이윤의 크기 역시 필연적으로 저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윤율이 낮다 해서 얻는 이윤이 작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원료의 비중이 커져요. 그러면 작업수단 투입 비용이 커지겠죠.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작업수단 투입 비용이 커지더라도 이윤은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위 A 자본, B 자본, C 자본을 세 개의 국가 전체 자본이라고 가정하며 국가 내 존재하는 자본의 평균율이 저하된다고 하여 획득하는 이윤의 크기 역시 필연적으로 저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본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A 국가 상태가 B 국가 상태로 변화하고 B 국가가 C 국가 상태로 변화하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윤율이 저하되는 이유가 뭔가? 국가들이 변할 수 있는 것이 발전하다 보면 여기에는 자본의 가치적 생성 비율, 자본의 기술적 구성 비율, 활동 지출 가격, 자본의 축적, 청가가치 분할률이 적용됩니다. A 자본의 경우 1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인원수가 자본의 기술적 구성 비율이 적용을 받아 작업수단과 결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인원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일 사회적 생활 수준이 상승하여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활동 지출 가격이 3.5원으로 상승하였으나 판매 가격은 여전히 120만 원이라고 가게하며 판매 금액이죠. 인건비는 35만 원이 되죠. 1명이니까 이윤은 15만 원이 되죠. 그럼 결국 물론 이 경우 청가가치 분할률은 70%로 변경됩니다. 그렇죠. 또한 이윤율은 14.28%가 됩니다. 그래요. 발전하다 보면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이 사회적으로 축적되어 있어 비자본의 형성이 가능하다면 이윤율이나 이윤의 크기 모두 B자본의 우월함으로 B자본에 투자되지 A자본에 투자되기는 어렵습니다. B자본 어떤가요? 160만 원이 투입되어서 80만 원의 그 청가 가치가 있는데 40만 원 인건비죠. 10명이면 1인당 4원을 챙기니까 투자 가능해지죠. A 산업은 사양 산업이 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비자본에 투자하게 된다.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비자본의 작업수단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원수가 10명이라면 인건비가 40만 원이므로 1인당 평균 임금이 4원이 되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청가가치 분할률 역시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자본 같은 경우 그렇죠. 40만 원, 40만 원, 인건비 40만 원, 이윤 40만 원이니까. 물론 A자본은 청가가치 분할률 및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해 활동지출 및 생산수단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을 하겠으나 생산수단이나 활동지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자연적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성공하면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활동지출 가격이 5원으로 상승한다면 작업수단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구성에 변동이 없을 경우 A자본의 경우 이윤은 상출될 수 없으므로 A자본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요. 사양 산업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사양산업이 생기면서 사라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A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작업수단의 가격이 이전과 동일하지만 10명이 필요 없고 5명만 필요하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청가가치 분할률 50%의 적용을 받으면 인건비는 25만 원으로 그대로이지만 1인당 평균 인건비는 5원으로 증가하고 이윤율 역시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성 증가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임금이 낮은 국가들이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처럼 활동지출 가격의 상승이 전체 사회에 발생하면 축적된 자본이 존재할 경우 자본의 상태는 다른 자본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그것이 A국가 상태가 B국가 상태로 변화하고 B국가 상태가 C국가 상태로 변화하는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변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쇠퇴하거나 판멸하는 국가 역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윤율 저하 현상은 모두 가치 측면에서의 설명이고 최근의 역사적 과정에 입각한 것인데 작업수단의 가격이 하락하고 활용지출의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혹은 작업수단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활동지출 가격의 상승 속도가 더욱 빠르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윤율 저하 현상은 자본의 발전과 무관하게 되는데 미래에 인간의 활동이나 작업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약화되고 신동의 상품 생산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신동과 관련된 이윤율 상승 현상은 마지막 순환 형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율 상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죠. 작업수단 투입 비용이 급진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했죠. 현실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나왔다. 유튜브를 통해서 언급했어요. 각주가 있죠. 이윤율 저하 현상으로는 산업자본의 생산성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윤율이 저하되면 그 산업자본에 큰 인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이윤율 저하가 곧 자본의 쇠퇴로 보기 어렵다. 동일한 조건에서 가공할 수 있는 원료의 증가는 생산성 증가를 의미하고 원료의 증가로 인한 원료의 투입 비용 증가는 이윤율 저하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윤율 저하 현상이 곧 생산성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 작업수단에서 원료를 빼고 기계와 같은 작업도구 투입비용과 인건비 관계를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 작업도구의 생산성 증가는 작업도구 투입비용을 감소시킨다. 고로 작업도구 생산성 증가는 오히려 인건비 비중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작업도구 투입비용이 감소하면 인건비 비중이 절로 커지겠죠. 그대로 하더라도. 인건비와 작업도구 투입 비용을 비교하는 비율을 작업도구 생산성 비율로 규정하겠다. 또 다른 방식으로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작업도구 투입 비용 비중이 인건비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로도 그럴까? 조사는 안 해봤겠죠. 아마 그럴 것이다. 직관적으로 볼 때. 문명이 발전한다는 것은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은 작업도구 투입 비용을 낮추는 거니까 비교하면 그럴 것이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어떤가요? 어마어마한 산업시설을 보면 작업도구 투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을 것이다. 절대적으로는 증가했겠죠. 인건비와 비교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그러스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공할 수 있는 원료량이 증가했을 경우 원료 투입 비용과 다른 비용들이 합을 비교했을 경우 원료 투입 비용의 비중이 커진 경우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원료 생산성 비율로 규정하겠다. 또 다른 방식으로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면 알 수 있죠. 작업도구의 투입 비용을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원료의 투입 비용을 또 비교를 통해서 생산성 증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현 시대에 있는지 그전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는 거겠죠. 이거를 쓰니까야 수십 년 전에 읽은
책들은 얼마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한 수십 권을 읽었겠죠. 주로 고전이지만 그래서 몰라요. 현 시대에서 이런 이와 같은 견해가 있는지. 없으면 최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